여러분 삶의 페이스메이커이자 달리면서 듣는 러닝라디오 러너스 하이입니다. 여러분은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러너들에게도 건강은 아마 최고의 관심사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건강과 관련한 운동이나 식단, 생활습관 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계기가 제가 그동안 철석같이 믿어왔던 지식들이 사실은 왜곡되었거나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그 사실 자체가 틀렸거나 혹은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조금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그때부터 건강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는 것, 우리 모든 러너의 염원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바로 피터 아티아 그리고 빌 기퍼드가 지은 책 질병 해방입니다. 책 표지에는 치매, 암, 당뇨, 심장병과 노화를 피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이라고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책의 내용이 상당수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담고 있어서 일부만을 발췌해 소개해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건강이나 장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자의 주장만을 다루고자 합니다. 혹 기회가 된다면 구체적인 내용도 소개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러닝 시작하겠습니다. 프롤로그. 꿈에서 나는 떨어지는 달걀들을 받으려 애쓰고 있다. 나는 볼티모어와 꽤 비슷한 지저분하고 커다란 도시 인도에 서서 푹신한 바구니를 든 채 위를 쳐다보고 있다. 몇 초마다 위에서 슝 하고 달걀이 떨어지고 나는 달려가 바구니에 받으려고 애쓴다. 달걀은 빠르게 내 앞으로 떨어지고 나는 외야수가 글러브를 뻗듯이 바구니를 쭉 내민 채 이리저리 달려가 받으려고 애쓴다. 하지만 다 받을 수가 없다. 일부, 아니 많은 달걀이 땅에 떨어져 터지면서 내 신발과 의사 가운은 온통 노른자로 물들인다. 나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쓴다. 이 달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누군가가 건물 옥상이나 발코니에서 난간 너머로 달걀을 던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내게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너무 바빠서 그 사람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다. 그저 최대한 달걀을 많이 받으려고 애쓰며 바쁘게 뛰어다닐 뿐이다. 그리고 비참하리 많지 계속 못 받아내고 있다. 아무리 애를 써봤자 결코 달걀을 다 받아내지 못하리란 사실을 깨달으면서 감정이 점점 치밀어 오른다. 이윽고 감정에 압도당하고 나는 무력감에 빠진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깬다. 또다시 소중한 잠을 잘 기회를 망치면서 우리는 꿈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이 꿈을 내 머릿속에서 몰아낼 수가 없다.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암 외과의가 되기 위해 전공의 과정을 밟을 때 숱한 밤을 이 꿈에 시달렸다. 때로 미쳐가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시기 중 하나였다. 우리 전공의들은 24시간 꼬박 일하는 일이 잦았다. 나는 잠을 갈망했다. 하지만 이 꿈이 계속 잠을 망치고 있었다. 존스 홉킨스 병원 외과의들은 췌장암 같은 심각한 병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했다. 이 말은 우리가 환자와 죽음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사람일 때가 무척 잦았다는 뜻이다. 췌장암은 조용히 증상 없이 자란다. 그리고 발견될 즈음에는 상당히 진행되어 있을 때가 흔하다. 그런 사람들 중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겨우 20-30%에 불과하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마지막 희망이다. 이럴 때 우리가 고르는 무기는 휘플 수술이라는 것이다. 환자의 췌장 윗부분과 작은 창자의 첫 부분인 샘 창자를 떼어내는 수술이다. 어려우면서 위험한 수술로 초창기에는 거의 언제나 치명적인 결과가 빚어졌다. 그래도 의사들은 계속 시도했다. 췌장암이 그만큼 절박한 병이기 때문이다. 내가 전공의로 있을 무렵에는 이 수술을 받은 환자 중 99% 이상이 적어도 30일 동안 생존했다. 당시 우리는 달걀 받는 일을 꽤 잘 해낸 셈이다. 그 시절에 나는 내 능력이 닿는 한 최고의 암 외과의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대부분, 심지어 부모님마저 내가 스탠퍼드 의대를 졸업하기는커녕 대학에 들어갈 수 있으리란 기대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나는 그 자리까지 갔다. 그러나 당시 나는 양쪽으로 점점 찢겨나가고 있는 기분을 느꼈다. 나는 한편으로는 이런 수술의 복잡성에 혹했고 매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마다 뿌듯한 기분을 느꼈다. 우리는 종양을 제거했다. 달걀을 잡았다. 아니,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성공을 과연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현실적으로 이 환자들은 거의 다 몇 년 이내에 사망했다. 달걀은 필연적으로 바닥에 떨어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되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을 때 나는 너무나 좌절한 나머지 의학계를 떠나 아예 전혀 다른 분야를 택했다.
그런데 그 뒤로 겪은 이런저런 일들이 하나로 융합되면서 건강과 질병을 보는 내 기존의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나는 새로운 접근법과 새로운 희망을 안고서 다시 의료계로 돌아왔다. 이것이 바로 떨어지는 달걀 꿈으로 되돌아온 이유다. 요컨대 달걀을 더 잘 받아내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대신에 우리는 달걀을 던지고 있는 누군가를 막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 건물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누군가를 찾아내서 끌어내릴 방법을 알아내야 했다. 현실에서였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젊은 시절 권투를 할 때 내 레프트 훅은 꽤 셌으니까. 그러나 의학은 분명히 훨씬 더 복잡했다. 결국 나는 전혀 다른 방식, 다른 마인드셋, 다른 도구 집합을 써서 이 상황, 떨어지는 달걀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1장. 기나긴 게임. 느린 죽음이 만연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사람들을 강에서 끌어내기만 하는 일을 이제 멈춰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상류로 가서 그들이 왜 강에 빠지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데즈먼드 투투 대주교. 느린 죽음이 세상을 지배할 때 나는 환자가 죽는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의대 2학년 초 어느 토요일 저녁에 병원으로 자원봉사를 나갔을 때였다. 의대에서는 이런 일을 권장하곤 한다. 하지만 우리는 진료를 돕기보다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어설픈 지식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으니까. 그날 밤 30대 중반의 여성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왔다. 아주 부유한 도시인 팔로알토에서 가난한 지역인 이스트 팔로알토에 사는 여성이었다. 간호사들이 심전도 기기를 연결하고 코와 입에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동안 나는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말로 그녀의 신경을 분산시키려고 애썼다. 이름이 뭐예요? 아이들이 있나요?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숨을 가쁘게 헐떡이기 시작했다. 곧이어 눈이 돌아가더니 정신을 잃었다. 그러자 곧바로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응급실로 달려왔다. 기도에 호흡관을 꽂고 강한 약물을 주사하는 등 소생시키기 위한 응급 조치가 긴박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전공의 한 사람은 가슴을 압박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2분마다 다들 뒤로 물러나면 담당 의사가 그녀의 가슴에 제세동기를 갖다 댔고 전기 충격에 그녀의 몸이 움찔거리곤 했다. 모든 일이 정확한 안무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었다. 모두 숙달된 움직임을 보였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마네킹이 아닌 진짜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그러나 어떤 조치도 소용없었다. 그녀는 내가 가슴을 압박하고 있는 도중에 바로 그 침대에서 숨을 거두었다. 겨우 몇 분 전만 해도 나는 그녀에게 가족이 있는지 묻고 있었는데 말이다. 간호사가 이불을 끌어올려 그녀의 얼굴을 덮었고 의료진은 몰려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흩어졌다. 응급실에 있던 다른 이들에게는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나로서는 처음 겪는 섬뜩한 일이었기에 놀라고 당황한 채 겁에 질렸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나는 그 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되었지만 그 여성의 죽음은 여러 해 동안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지금은 그녀가 심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지 않았을까 추측하지만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하는 의문을 종종 떠올리곤 했다. 응급실에 오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 미리 치료를 받을 기회를 더 접했다면 상황은 다르게 전개되었을까? 그 슬픈 운명은 바뀔 수도 있었을까? 나중에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외과 전공의로 일할 때 나는 죽음이 두 가지 속도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빠른 속도와 느린 속도다. 볼티모어의 구도심 지역에서는 빠른 죽음이 거리를 지배했다. 총, 칼,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그런 죽음을 불러왔다. 좀 삐딱하게 들리겠지만 그 도시의 폭력은 그곳 병원 전공의 과정의 한 특징이 되었다. 내가 존스 홉킨스 병원을 택한 것은 그곳의 간암과 췌장암 외과가 뛰어나서였다. 그렇지만 주로 총알을 맞거나 칼에 찔려서 관통상을 입은 환자가 하루에 평균 10명 이상 병원으로 온다는 사실 자체는 동료들과 내게 외상 입은 몸을 수술하는 실력을 갈고 닦을 기회가 충분히 많다는 의미였다. 그런 환자는 젊고 가난한 흑인 남성이 많았다. 야간에는 외상 환자가 주류였지만 낮에는 혈관 질환과 소화기 질환을 앓는 사람들, 특히 암 환자가 다수였다. 이런 환자들의 상처는 느리게 성장하는 발견되지 않은 채 오래 자란 종양이라는 점이 달랐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 부자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 중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도 있었다. 암은 누가 얼마나 부자인지 관심 없다. 의사가 누구인지도 신경 쓰지 않는다. 암은 누군가를 죽이고 싶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나를 더욱더 괴롭힌 것은 이런 느린 죽음이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내가 다루려는 것은 죽음이 아니다. 실은 정반대다. 장수란 무엇인가? 건강수명의 중요성 이해하기. 그 여성이 응급실로 실려온 지 25년 넘게 지난 지금 나는 의사로 일하고 있다. 다만 내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
나는 더 이상 암 수술을, 아니 어떤 수술도 하지 않는다. 뾰루지가 나거나 팔이 부러져서 나를 찾아온다면 아마 나는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의사로서 나는 장수를 연구한다. 문제는 내가 장수라는 단어를 혐오하는 쪽이라는 것이다. 이 단어는 더 오래 살게 해주는 만병통치 비법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기꾼들과 돌팔이들 때문에 수백 년 동안 가망이 없을 만치 오염되어 왔다. 나는 그런 이들과 얽히고 싶지 않으며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수수께끼였던 이 문제의 쉬운 답을 내가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오만하지 않다. 장수가 단순한 문제라면 이 책은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먼저 장수가 무엇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부터 해보자. 장수는 영생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재 몇몇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추종자들에게 을에 약속하는 것처럼 120세나 150세까지 사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20억 년에 걸친 진화 역사를 되돌려서 우리를 시간의 화살로부터 해방시킬 중대한 돌파구가 일어나지 않는 한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은 필연적으로 죽을 것이다. 삶은 일방통행로다. 게다가 장수는 단지 천천히 시들어가면서 생일을 점점 더 많이 챙기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리스 신화의 티토노스가 바로 이런 불운한 일을 겪었다. 그는 신에게 영원한 삶을 달라고 요청했다. 기쁘게도 신은 그가 바라는 대로 해주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젊음도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의 몸은 계속 썩어갔다. 내 환자들은 대부분 본능적으로 이 점을 이해한다. 처음 나를 보러 올 때 그들은 대개 장수가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상태로 더 오래 질질 끄는 것을 의미한다면 더 오래 살고 싶지 않다라고 주장한다. 그들 중 상당수는 부모나 조부모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살아있지만 움직이기 힘들 만치 노쇠하거나 치매에 걸린 채로 그들은 그런 늙고 병든 모습을 결코 재현하고 싶지 않다고 토로한다. 바로 이쯤에서 나는 그들의 말을 막는다. 나는 그들의 부모님이 힘겨운 모습으로 오래 살거나 안타깝게 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들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한다. 과거가 미래를 규정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장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변성 있다. 1900년의 기대 수명은 50세에 미치지 못했고 대다수는 다양한 사고, 부상, 감염 같은 빠른 원인으로 죽음을 맞이할 확률이 높았다. 그 뒤로 느린 죽음이 빠른 죽음을 대체해왔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70대나 80대쯤 사망할 것이고 거의 다 느린 원인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베이스 점프, 모터사이클 경주,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운전하기 같은 극도로 위험한 행동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뇌기사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사망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바로 심장병, 암, 신경퇴행성 질환, 2형 당뇨병이다. 장수를 달성하려면, 다시 말해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려면 우리는 이 느린 죽음의 원인들을 이해하고 직시해야 한다. 뇌기사는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의 종말이 찾아올 때 흰 말, 검은 말, 붉은 말, 창백한 말을 타고 등장한다는 기사들이다. 각자 세상의 4분의 1씩 다스릴 권한과 기근, 칼, 역병, 지상의 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일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한다. 옴기니. 장수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얼마나 오래 사는가를 뜻하는 실제 수명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두 번째는 얼마나 잘 살아가는가다. 다시 말해 삶의 질이다. 이를 건강수명이라고 한다. 티토노스가 신에게 요청할 때 깜빡했던 그것이다. 건강수명은 대개 장애나 질병 없이 지내는 삶의 기간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나는 이 정의가 너무 단순하다고 본다. 나는 의대생이던 25살 때처럼 지금도 장애와 질병 없이 살고 있지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내 50대의 자아는 20대 자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장수 계획에서 두 번째 부분인 건강수명은 신체 기능과 정신 기능을 잘 유지하고 나아가 더욱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여기서 어디로 나아갈까? 내 삶의 궤적은 어떻게 그려질까? 중년이 되면 이미 곳곳에서 경고판이 보인다. 나는 고등학교 친구들의 장례식에도 참석하곤 하는데 이는 중년의 사망 위험이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와 동시에 30대, 40대, 50대인 많은 이들은 부모님이 신체 장애나 치매,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쓰러져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한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서글프기 그지없다. 그리고 이는 내가 추구하는 핵심 원리가 대단히 중요함을 역설한다. 자기 자신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안겨주려면, 자신을 더 나은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지금 당장 이 건강 수명 문제를 생각하고 행동에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고. 새로운 의학의 목표, 사전에 최대한 빨리 개입하라.
장수를 추구할 때 맞닥뜨리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는 동료들과 내가 실습을 하면서 배운 의료 기술들이 느린 죽음보다 빠른 죽음에 훨씬 더 효과적이란 사실이 밝혀져 왔다는 점이다. 우리는 부러진 뼈를 맞추고 강력한 항생제로 감염, 병원균을 제거하고 손상된 기관을 보완하거나 교체하고 척추나 뇌의 심각한 손상을 완화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망가진 몸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목숨을 구하는 경이로운 능력을 지녔다. 심지어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환자들까지 소생시켰다. 그러나 암, 심혈관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죽음을 피하도록 돕는 능력은 거기에 훨씬 못 미쳤다. 응급 외상 환자를 치료할 때와는 달랐다. 우리는 이런 환자의 증상을 완화하고 종말을 조금 늦출 수는 있었지만 시간을 되돌리는 일은 할 수 없는 듯했다. 우리는 달걀을 점점 더 잘 받아내게 되었다. 하지만 애초에 달걀이 건물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을 능력은 거의 없었다. 문제는 우리가 양쪽 환자, 그러니까 외상 환자와 만성 질환 환자 집단 모두에 동일한 기본 접근법을 취했다는 점이다. 우리 일은 어떻게든 환자가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 모든 만성 질환 사례에서 우리가 잘못된 시점에 병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개입한다는 것이다. 흔히 이미 너무 늦었을 때, 달걀이 이미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다. 나는 암을 발견하기 몇 년 전부터 이미 몸에 암이 또아리를 틀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그래서 암 환자에게 앞으로 살 날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말해야 할 때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졌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낭비해왔다. 나이를 먹을수록 뇌기사 질병에 걸리는 이들이 급증한다. 그런데 대개 이 병들은 우리가 알아차리기 훨씬 이전에 시작되며 대체로 우리를 죽이기까지 아주 긴 세월이 걸린다.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때 이 병은 심장동맥 안에서 20년 동안 진행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다. 느린 죽음은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보다 훨씬 더 느리게 진행된다. 그러므로 이런 논리적 결론이 따라 나온다. 우리는 달리고 있는 뇌기사 질병을 더 일찍 멈춰 세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예 처음부터 출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면 더 나을 것이다. 예컨대 지난 20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진 금연 조치에 따른 흡연 인구 감소야말로 어떤 치료법보다 말기 폐암 환자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 단순한 예방수단, 그러니까 금연이야말로 의학이 지금까지 고안한 모든 말기 단계 개입 방법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했다. 그러나 주류 의학은 여전히 진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개입하라고 주장한다. 2형 당뇨병은 이런 양상을 잘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다. 미국 당뇨협회의 표준 치료 지침은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가 6.5% 이상이라고 나올 때 환자에게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평균 혈당 140mg/dl에 해당한다. 이런 환자는 몸이 인슐린을 더 만들도록 돕는 약, 몸이 생산하는 포도당의 양을 줄이는 약, 더 나아가 인슐린 호르몬 자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약 처방을 받는다. 혈액 속 포도당을 포도당 내성이 강한 세포 조직 안으로 집어넣어 저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당화혈색소 검사에서 6.4%라고 나온다면, 즉 평균 혈당이 137mg/dl라고 나온다면 학술적으로는 2형 당뇨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대신에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한다. 표준 지침은 이런 사람들에게 가벼운 운동, 모호하게 정의된 식단 조절, 가능하다면 메트포르민 같은 포도당 조절 처방약 복용, 연간 모니터링을 권고한다. 기본적으로 더 진행되어 당뇨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린 뒤에야 시급한 문제로 받아들여 치료하라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2형 당뇨병에 접근하는 거의 완벽하게 잘못된 방법이라고 주장하겠다. 6장에서 이야기하겠지만 2형 당뇨병은 혈액검사에서 이 마법의 진단 문턱을 넘어서기 훨씬 전에 시작되는 대사 기능 이상 스펙트럼에 속한다. 2형 당뇨병은 그 스펙트럼에서 그저 마지막 표지판이 서 있는 곳일 뿐이다. 환자가 이 지점에 가까이 다가가기 훨씬 전에 개입하는 편이 훨씬 낫다. 당뇨병 전 단계조차 아주 늦은 시점이다. 이런 병을 감기나 골절처럼 치료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해롭기까지 하다. 감기는 걸리든 걸리지 않든 둘 중에 하나다. 골절도 마찬가지다. 당뇨병은 이런 이진법 질병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료 개입은 임상 진단이 나오면서 시작될 때가 너무나 많다. 왜 이런 체제가 받아들여져 있을까? 최대한 일찍 행동에 나서는 것, 2형 당뇨병을 비롯한 뇌기사 질병이 사람들에게서 출현하지 못하게 막는 것, 나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일이 터진 뒤 대응하는 대신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마인드셋 전환이야말로 느린 죽음을 공격하는 우리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질병을 앓으면서 삶을 이어가기보다는 질병 없이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병의 출현을 늦추거나 막기를 원해야 한다. 개입할 최적의 시점은 달걀이 떨어지기 시작하기 전이라는 것이다. 나는 내 삶을 통해 이 사실을 알아차렸다. 당신 좀 찐 것 같아.
이미 시작된 위험. 혈액 검사 결과는 내가 거울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안 좋은 문제들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냈다. 내가 광적으로 운동을 하고 건강식이라고 믿는 것을 먹었음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얼마간 생겼음이 드러났다. 2형 당뇨병을 비롯해 많은 안 좋은 질환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내 테스토스테론 성호르몬 수치는 같은 나이의 남성 중에서 100분위수 5 미만이었다. 내 삶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니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랬다. 나는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20년 전에 나는 나와 흡사한 양상을 띠고 있었던 환자들의 발을 절단했다. 아니 더 가까이 우리 집안을 보아도 40대의 심혈관 질환으로 세상을 떠난 남자들이 많았다. 해변에서 맞이한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장수에 그리고 장수라는 단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였다. 나는 36세였는데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막 첫 아이인 올리비아가 태어나면서 아빠가 되었을 때였다. 하얀 담요에 감싼 아기를 처음으로 품에 안은 순간부터 나는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내 삶이 영원히 바뀌었음을 알아차렸다. 그런데 머지않아 나의 다양한 위험 요인과 유전 요인이 하나같이 내가 심혈관 질환에 따른 조기 사망 위험이 높다고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이런 내 상황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사전 대응 의학의 힘. 내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현대의학이 우리 모두를 죽일 가능성이 높은 노화에 따른 만성 질환을 언제 어떻게 치료할지 정말로 잘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어느 정도는 각 뇌기사 질병이 감기 같은 급성 질환이라기보다는 질병의 과정에 가깝고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놀라운 점은 이 말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사실상 희소식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각 뇌기사 질병은 누적되는 양상을 띈다. 즉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위험 요인이 추가되고 상호작용하면서 종합되는 형태다. 게다가 이 각각의 위험 요인 중 상당수는 비교적 쉽게 줄이거나 심지어 제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위험 요인들은 이 책에서 논의할 전술과 행동 변화를 통해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이나 토대를 공통으로 지니고 있다. 의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질환이 뿌리를 내리기 전이 아니라 시간표의 잘못된 끝자락에서 이미 깊이 뿌리를 내린 뒤에 치료를 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중요한 경고 표지판들을 무시하며 이런 질병을 물리치고 건강을 향상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는 시점에 개입할 기회를 놓친다. 나는 우리가 궤도를 구부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을 Outlive 라고 지었다. 더 오래 살기, 더 잘 살기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염두에 두고 이 말을 쓴 것이다. 티토노스와 달리 우리는 기대 수명보다 더 오래 살 수 있고 더 나은 건강을 누리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건강 장수를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사용 설명서를 만드는 것, 당신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도록 돕는 안내서를 만드는 것, 이것이 내 목표다. 나는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들인다면 수명을 10년쯤 연장하고 건강 수명을 20년쯤 연장할 수 있다는, 또래보다 20년 더 젊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자 한다. 더 넓게 말하자면 장수는 의학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만성 질환을 막고 우리의 건강 수명을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 병에 걸리거나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이 이미 쇠퇴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에 나서야 한다. 이는 예방의학이 아니다. 사전 대응의학이다. 나는 이 새로운 의학이 개인의 삶을 바꿀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의학계에서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환자와 의사가 요구할 때만 일어난다. 의학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지붕에 올라가서 달걀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달걀을 받으려고 바닥에서 이리저리 허둥거리며 뛰어다니는 일에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된다. 2장 의학 3.0이 온다. 만성질환 시대를 위한 맞춤 의학. 지붕은 날이 밝을 때 수리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의학 3.0을 향하여 개인 맞춤 의학과 정밀 의학의 새 시대. 내가 만성질환 치료, 장기 건강 유지법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믿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의학 3.0이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의학의 목표는 종양을 제거하고 수술이 잘 되었기를 바라면서 절개 부위를 꿰맨 뒤 퇴원시키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종양이 출현하고 퍼지지 못하게 예방하는 것, 또는 첫 심근경색 사건을 피하거나 알츠하이머병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의학 3.0의 목표다. 우리의 치료법, 예방과 발견 전략은 길고 느린 전주곡을 지닌 이런 질병들의 특성에 맞추어서 변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의학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명백하다. 많은 전문가는 개인 맞춤 의학이나 정밀 의학의 눈부신 새 시대가 열리리라 예측해왔다. 우리 각자의 필요에 맞추어서
우리의 유전자 자체에까지 맞추어져 의료가 이루어지는 시대. 이는 분명히 가치 있는 목표다. 문제는 개인 맞춤 의학이나 정밀 의학이라는 개념을 이 약속을 온전히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아직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율주행차 개념과 좀 비슷하다. 자율주행차는 자동차들이 충돌해 사람이 죽거나 다친 세월만큼 계속 논의되어 왔다. 인간이 일으킬 오류를 최대한 제거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다. 그러나 현재 이 기술은 수십 년 동안 꿈꿔온 전망을 이제야 겨우 따라잡기 시작했을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인드셋의 진화. 그러나 나는 의학 3.0이 사실은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우리 마인드셋의 진화, 즉 의학에 접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변화를 크게 4가지로 나눈다. 첫째, 의학 3.0은 치료보다 예방을 훨씬 더 강조한다. 노아가 언제 방주를 만들었을까? 비가 내리기 훨씬 전부터다. 의학 2.0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뒤에 말리는 법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의학 3.0은 기상학을 연구해 더 좋은 지붕이나 배를 만들 필요가 있을지 판단하려고 애쓴다. 둘째, 의학 3.0은 각 환자를 저마다 다른 독특한 개인으로 본다. 의학 2.0은 모든 사람을 기본적으로 똑같이 대한다. 증거 기반 의학의 토대를 이루는 임상시험을 통해 발견한 사항들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이런 임상시험은 이질적인 입력을 취해서 동질적인 출력을 내놓는다. 증거 기반 의학은 그렇게 발견한 평균값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려고 고집한다. 문제는 어떤 환자도 엄밀히 말해서 평균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학 3.0은 증거 기반 의학이 발견한 것들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데이터를 더 깊이 분석한다. 그럼으로써 우리 환자가 그 연구에 참가한 평균적인 사람과 얼마나 비슷한지 또 다른지, 그 발견을 각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 이를 증거 활용 의학이라고 생각하자. 셋째, 의학 3.0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위험까지 포함해 위험의 정직한 평가와 수용이 우리의 출발점이 된다. 이 철학적 전환은 위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의학 2.0이 잘못된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는 많다. 가장 터무니없는 사례 중 하나는 갱년기 여성의 호르몬 대체요법과 관련이 있다. 이 요법은 2002년 여성건강계획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표준치료법으로 쓰였다. 나이든 여성 수천 명이 참가한 이 대규모 임상시험에서는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은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여러 건강 척도를 비교했다.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은 여성 중 일부는 유방암 위험이 24% 증가한다고 나왔다. 전 세계의 언론은 호르몬 대체요법이 위험하며 암을 일으키는 치료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갑자기 이 연구 한 건을 근거로 호르몬 대체요법은 사실상 금기시되었다. 의학 2.0은 관련된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규명하려고 시도하기보다 그냥 한 건의 임상시험을 근거로 이 요법을 완전히 폐기할 것이다. 의학 3.0은 이 연구를 고려하긴 하겠지만 불가피한 한계와 내재된 편향도 인정한다. 의학 3.0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렇다. 이 개입, 그러니까 호르몬 대체요법이 65세 이상의 대규모 여성 집단에서 평균 위험을 상대적으로 조금 증가시키는 반면 나름의 독특한 증상과 위험 조합을 지닌 개별 환자들에게는 순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 환자는 연구 참가자 집단과 어떻게 비슷하거나 다를까? 임상시험 참가 여성들은 모두 처음에 사실상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대부분은 갱년기에 든 지 여러 해가 지난 상태였다. 그렇다면 이 연구에서 발견한 것들을 이제 갱년기에 들어섰거나 막 들어서려는 여성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 특정한 호르몬 대체요법 집단에서 관찰된 약간의 위험 증가를 다른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종합하자면 내 요점은 개별 환자의 수준에서 우리가 이 호르몬 대체요법 그리고 우리가 쓸 법한 다른 모든 요법의 위험대, 보상대, 비용을 기꺼이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의학 3.0은 건강수명, 다시 말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인다. 반면에 의학 2.0은 대체로 수명에 초점을 맞추며 거의 오로지 죽음을 피하는 일에만 몰두한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큰 전환일 것이다. 건강수명은 내가 의대에 들어갈 당시에는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던 개념이다. 교수들은 환자가 나이를 먹어도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을 유지하도록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거의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운동이라는 단어도 거의 나온 적이 없다. 수면은 의대생일 때나 전공의 때나 완전히 무시되었다. 우리는 을에 24시간 내내 일하곤 했으니까. 영양교육도 미미하거나 아예 없었다. 그리고 예방이라고 말할 때 내가 가리키는 것은 인간적인 고통의 예방이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건강수명을 계속 외면하는 태도는 사람들을 병들고 비참한 노년으로 내몰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파산시킬 것이 확실하다.
당신이 당신 인생의 선장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 접근법을 처음 소개할 때면 빙산 이야기, 특히 타이타닉호의 첫 항해를 마지막 항해로 만든 빙산 이야기를 꺼낸다. 운명의 1912년 4월 14일 밤 9시 30분 이 거대한 증기선은 다른 선박으로부터 유빙지대로 들어서고 있다는 다급한 전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무시되었다. 1시간 남짓 뒤 또 다른 선박이 항로에 빙산이 떠다닌다고 전신으로 경고를 보냈다. 전파 간섭이 심한 가운데 뉴펀들랜드 기지국과 통신을 시도하느라 바빴던 타이타닉호의 통신사는 이렇게 답했다. 시끄러워 꺼져. 그런데 타이타닉호에 레이더와 음파 탐지기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니 더 나아가 GPS와 위성 영상까지 갖추었다면? 무사하기를 바라며 치명적인 빙산들의 미로를 이리저리 방향을 틀면서 나아가는 대신 하루나 이틀 앞서 항로를 살짝만 수정했다면 배는 유빙 더미와 아예 만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의 선장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한다. 타이타닉호의 침몰 같은 상황을 웅장한 음악을 곁들여 눈물과 향수를 자아내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옛 일로 만든 기술 발전 덕분이다. 문제는 의학에서는 멀리 수평선까지 내다볼 수 있는 도구가 없다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우리 레이더는 그 정도의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 한 예로 심장병의 1차 예방약으로 쓰이는 스타틴의 무작위 임상시험은 아무리 길어봤자 5에서 7년이면 끝날 것이다. 우리가 심장병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그러나 심혈관 질환은 발달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환자들에게 말하곤 하듯이 나는 당신이 탄 배의 항해사가 되고 싶다. 환자가 유빙지대를 헤치고 나아가도록 배를 조종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나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빙산을 감시한다. 빙산이 얼마나 많을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 빙산을 피하려고 배를 돌릴 때 새 항로 앞에는 어떤 위험이 놓여 있을까? 수평선 너머 보이지 않는 곳에 더 크고 더 위험한 빙산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 아마 의학 2.0과 의학 3.0의 가장 중요한 차이를 빚어내는 것은 바로 이 점이 아닐까? 의학 2.0에서 당신은 다소 수동적으로 배에 실려가는 승객일 뿐이다. 의학 3.0은 당신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당신은 충분한 정보를 습득해야 하고 어느 정도 의학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목표가 명확해야 하고 위험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고착화된 습관을 기꺼이 바꾸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필요하다면 안전지대를 벗어나 모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고 언제나 참여한다. 너무 늦을 때까지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며 불편하고 무서운 문제라도 직시한다. 말 그대로 당신은 게임에 적극적으로 직접 뛰어든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이 시나리오에서 당신은 더 이상 배의 승객이 아니다. 당신은 이 배의 선장이다. 어떠셨나요? 책의 일부에서 1, 2장에 해당하는 내용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건강과 장수에 대해 얼마나 단편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의학이 빠른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하지만 느린 죽음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무기력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책의 2부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느린 죽음에 전략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지 영양, 운동, 수면, 정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기존 생각들을 깨뜨려줄 저자들의 주장들이 담겨 있으니 책 전체를 꼭 읽어보시고 더 건강하게 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야든 세상에 절대적인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아가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데요. 건강과 장수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책에서도 이야기했듯 인생의 선장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세상과 나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러너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또 좋은 책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러닝에서 만나요.